호월하담에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평안하시고 좋은 인연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그럼 오늘도 마음속에 스미는 옛 이야기 한자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조선 중기 강원도 깊고 깊은 산골에서 일어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조선 중기 산골의 어둠을 비추는 등잔불 하나. 그 작은 불빛이 한 남자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가난과 무지에 맞서 싸운 남자, 그리고 끝까지 그를 지켜낸 아내. 그들의 이야기가 오늘 당신을 울릴 것입니다. 깊은 골짜기 끝자락온, 세상이 적막에 잠긴 산골 마을의 초라한 초가집 한 채가 쓸쓸히 서 있었습니다. 지붕은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비가 내리면 방 안 곳곳에 물이 떨어졌고, 마당은 키높은 잡초가 무성하여 사람이 살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담장은 곳곳이 무너져 내렸고 우물가에는 기가 가득했습니다. 그야말로 올 신연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이 집은 한때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이었습니다. 태온의 아버지 댁까지만 해도 논밭을 여러 마직이 소유하고 있었고 품삯꾼을 부려 농사를 지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연이은 흉년과 무량관의 세금 징수, 그리고 아버지의 급작스러운 죽음으로 집안이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논밭은 하나둘 팔려나갔고 마지막에는 살던 집마저 빚쟁이들에게 넘어갈 뻔했습니다. 밤이 되면 온 마을이 등잔불로 따뜻하게 빛나는데 유독이 집만은 치읓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을 신년스러운 집에는 허씨 노무와 그의 아들 백태훈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허씨 노무는 60을 넘긴 나이에도 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세월의 무게와 생활고로 인해 어깨가 많이 굽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해진 회색 치마 저고리를 입고 마루 끝에 앉아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이미 30을 넘긴 나이였지만 장가 한번 들지 못한 총각이었습니다. 키는 훤칠하고 얼굴도 준수한 편이었지만 집안이 몰락한 후로는 자신감을 잃고 하루하루를 술로 달래며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색 두루마기를 걸친 채 마당 한 구석에 앉아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우리 집 등잔불이 꺼진 지가 벌써 3년이구나. 허씨, 노무의 목소리에는 깊은 서글픔이 되어 있었습니다. 3년 전 마지막 논을 팔아 빚을 갚은 그날 밤부터 등잔에 넣을 기름조차 살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어둠 속에서 돌아가신 남편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곧 나아질 것입니다. 제가 무엇이든 해보겠습니다. 태훈이 힘없이 대답했지만 정작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글을 배운 적도 없고 특별한 기술도 없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품사질이나 나무 해오는 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요즘은 일거리가 없어 며칠째 빈둥거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모자를 측근하게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가난이 전염된다는 미신 때문이기도 했고 태훈이 날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며 실망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마을의 부잣집 도련님이었던 태훈이 이렇게 몰락한 모습을 보니 사람들은 세상의 무상함을 느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윽 고을의 선비집 딸 연주가 스스로 이 집에 시집겠다며 혼담을 청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연주는 20살의 아리따운 처녀로 분홍빛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달처럼 하얗고 눈은 별처럼 맑았습니다. 연주의 아버지는 한때 진사를 지낸 학식 높은 선비였습니다. 비록 겨울길에는 나아가지 않았지만 마을에서는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의 딸이 왜 몰락한 백시 집으로 시집보려 하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연주 자신도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이 제 운명이라고만 말할 뿐이었습니다. 사실 연주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점괘나 관상의 밝은 아버지로부터 너는 가난한 집으로 시집가서 그 집을 일으켜 세울 운명이라는 말을 들어왔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농담으로 여겼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말이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장터에서 태운을 보게 되었는데 그의 눈빛에서 선량함과 깊은 슬픔을 동시에 발견한 것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빈손으로 시집 간다더라. 혼수는 고사하고 폐물 하나 없이 온다는 군. 제 정신인지 모르겠다. 저런 미인이 왜 저 몰락한 집으로 가려 하는지 하며 조롱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장터의 안들은 모여 앉아 수다를 떨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런 집으로 시집가면 굶어 죽을 텐데 부모가 말리지도 않더라. 틀림없이 무슨 연유가 있을 거야 하며 온갖 추측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떤 이는 연주가 다른 남자와 사귀다가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그런다는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주는 그런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등은 곧잡고 걸음거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술의 빛은 짧고 등잔의 빛은 길다는 아버지의 가르침이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주의 아버지는 평소 딸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장 눈앞의 화려함에 현혹되어 진짜 가치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출름 마시는 순간은 기분이 좋지만 깨고 나면 후회만 남는다. 하지만 등잔불은 비록 작고 소박해도 오랫동안 어둠을 밝혀주지 않느냐.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다. 겉모습이나 현재 상황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내면과 가능성을 보아야 한다. 이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긴 연주는 태운을 처음 보았을 때부터 그의 선량한 본성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술에 빠져 방황하고 있지만 올바른 길로 이끌어준다면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롤레날 연주는 정말로 보물 비녀나 금은 폐물 대신 보자기에 쌓인 책 한 권만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 책은 바로 그녀의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정성스럽게 베겨 쓴 필사노트 호심등이었습니다. 호심등은 호랑이 마음의 등불이라는 뜻으로 용맹하고 진취적인 정신으로 학문에 정진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책에는 연주의 아버지가 젊은 시절부터 50년 동안 읽고 감명받은 글귀들이 정성스럽게 배겨져 있었습니다. 유교 경전의 핵심 구절들부터 시작해서 당대학자들의 명언, 그리고 아버지 자신의 깨달음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가난을 부끄러워 말고 무지를 부끄러워하라. 학문은 백성을 위한 등불이다. 늦게 핀 꽃일지라도 향기를 두려워 말라. 같은 격려의 글귀들이 많이 실려 있었습니다. 보자기를 풀어 책을 꺼내는 연주의 손놀림은 마치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정중히 책을 받들어 허씨 노무에게 올렸습니다. 이것이 저희 집안의 가보입니다. 비록 금은 보안은 아니지만 그보다 귀한 지혜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마이너스 이어시 노무는 그 책을 받아들고 눈시울이 부러졌습니다. 오랫동안 가난에 시달리며 사람들의 무시와 조롱을 받아왔는데 이렇게 정중하게 대해주는 며느리를 만나니 감격이 붙였습니다. 더욱이 이 새색 씨가 물질적인 것이 아닌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더욱 감동스러웠습니다. 아이고, 고마운 아이로구나. 우리 집 혼수는 믿음 한상이었지. 노모 이 말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혼수라 하면 보통 이불, 베개, 옷가지, 장롱, 경대 등을 한 상 가득 차려서 보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연주가 가져온 것은 오직 책 한 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무는 그것을 믿음 한 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 정신적인 풍요로움이 더 소중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노무의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겨보니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베겨 쓴 글씨들이 마치 살아 숨쉬는 듯 보였습니다. 먹물의 농담이 일정하고 글씨체가 단정하여 오랜 시간 공들여 쓴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에는 작은 글씨로 주석과 감상이 적혀 있어 단순히 배기기만 한 것이 아니라 깊이 사색하며 쓴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은은한 먹 냄새와 함께 오래된 종이 특유의 고준한 향기가 올라왔습니다. 이 향기 속에는 연주의 아버지가 밤을 새우며 그를 배겼을 때의 정성과 열정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태운도 처음으로 책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게 되었는데 신기하면서도 막연한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는 가난을 부끄러워 말고 무지를 부끄러워하라. 학문은 백성을 위한 등불이다. 개과 천선하면 성인도 될 수 있다. 같은 깊은 뜻의 글귀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글들을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지만 글을 모르는 태운으로서는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밤 연주는 먼저 낡은 등잔을 찾아 심지를 정성스럽게 다듬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등잔은 먼지가 쌓이고 심지도 말라 있었습니다. 추는 물에 적신 천으로 등잔을 깨끗이 닦고 가위로 심지 끝을 가지런히 다듬었습니다. 그녀의 가늘고 하얀 손가락이 섬세하게 움직일 때마다 태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주의 손놀림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등잔 하나를 다루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태호는 억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어머니가 하던 일이었지만 연주가 하니 모든 동작이 우아하고 정성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는 무녀처럼 조심스럽게 등잔을 준비했습니다. 연주가 부시도를 치자 작은 불꽃이 일어나며 등잔의 불이 켜졌습니다. 오랫동안 어둠에 잠겨있던 방 안이 따뜻한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불빛이 퍼져나가면서 방 안의 모든 것들이 생명을 얻은 듯 살아났습니다. 낡은 목가구들도 해진 이불도 모든 것이 등잔불 아래는 따뜻하고 겨워 보였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밝혀진 등장불을 보며 허씨 노무는 방 밖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장가를 들면서 집안에 다시 희망의 빛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등잔불의 따뜻한 빛이 벽을 따라 춤추며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살아있다는 느낌이 온몸으로 전해왔습니다.
등장불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나란히 비치고 때로는 서로 포개지기도 했습니다. 연주의 숨결이 등잔불을 살짝 흔들 때마다 그림자들도 함께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태호는 이런 평화롭고 따뜻한 밤을 살면서 처음 경험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지만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등잔불의 타닥거리는 소리와 밖에서 들려오는 벌레 소리가 오히려 더욱 친밀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연주가 가끔 고개를 들어 태훈을 바라볼 때 그녀의 눈동자에 등잔불이 반짝이며 마치 별빛 같았습니다. 태훈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술로 달려왔던 외로움과 절망이 등잔불의 따뜻함 앞에서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는 몰랐지만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평온했습니다. 연주는 태훈의 얼굴을 등잔불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철로 인해 약간 부어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선량하고 정직한 인상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과 함께 선한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 변할 수 있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새벽이 되자 연주는 바구니를 들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서 배운 약초 지식을 활용하여 도라지, 더덕, 오갈피, 단기, 천군 같은 귀한 약재들을 캐워왔습니다. 산소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좋은 약초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연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이슬을 맞으며 산길을 오르는 연주의 모습은 마치 선녀 같았습니다. 그녀의 분홍빛 치마자락이 산바람에 나부치며 약초밭 사이를 누비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연주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따라 산에 다니며 약초를 익혔기 때문에 어떤 약초가 어디서 자라는지, 언제 캐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도라지는 기침에 좋고, 더덕은 폐를 튼튼하게 하며, 오갈피는 기력을 북돋도도 준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약초를 캘 때는 뿌리를 다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파야 하고 씨앗은 남겨두어 다음 해에도 자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아버지가 가르쳐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캐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가시에 찔리고 돌에 발이 부딪히고 때로는 뱀이나 벌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주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매일 산에 올랐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였습니다. 연주는 캐어온 약재들을 정성스럽게 손질하여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사람들도 연주가 파는 약재의 품질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되자 너도 나도 찾아왔습니다. 연주의 약재는 다른 곳에서 파는 것보다 싱싱했고 가격도 합리적이었습니다. 장터에 나가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약재를 손질하고 무거운 바구니를 이고 지구 몇이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장터에서는 하루 종일 앉아서 손님을 기다려야 했고 때로는 깎아달라고 하는 손님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주는 늘 밝은 얼굴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연주가 파는 약재는 입소문을 타고 널리 알려졌습니다. 특히 그녀가 직접 캔 도라지로 만든 차는 기침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멀리서도 살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연주는 단순히 약재만 파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 어떤 증상이 좋은지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어서 손님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특히 장터의 큰 상인인 윤객주는 연주의 실력을 알아보고 정기적으로 약재를 사들이기로 약속했습니다.
윤객주는 갈색 두루마기를 입은 50대의 듬직한 남자로 장터에서는 누구나 아는 유명한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약재 장사를 해왔기 때문에 좋은 약재를 알아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이댁 약재는 품질이 다르구려 다른 곳들과는 비교가 안 되겠소. 윤객주의 이 말 한마디로 연주의 약재는 장터에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연주에게 정기적으로 약재를 공급해 달라고 부탁했고 다른 지역 상인들에게도 연주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주의 약재 장사는 점차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윤객주는 단순한 거래 상대가 아니라 연주 부부에게 조언을 해주는 어른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 물정에 밝았기 때문에 장사하는 유령이나 사람 사귀는 법 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훗날 태훈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중요한 증인 역할을 하게 될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연주가 집안의 생기를 불어넣기 시작하자 태훈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란 언제나 시련을 동반하는 법이었습니다. -1 어느 날 저녁 태훈의 오랜 술버신 창식이 찾아왔습니다. 창식은 회색 한복을 입은 30살의 산내로 평소 태훈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재상 한탄을 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도 태훈과 비슷한 처지로 집안이 몰락한 후 하루하루를 술로 달래며 살고 있었습니다. 창식은 태훈이 결혼한 후 달라진 모습을 보며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며 세상을 원망하던 친구가 갑자기 술을 줄이고 집에만 있으려 하니 배신감마저 들었습니다. 더욱이 연주가 열심히 일해서 집안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보니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태우아, 요즘 왜 이러냐? 예전 같지 않구나. 창식은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술기움과 함께 질투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바닥 생활을 하던 친구가 자신만 두고 일어서려 하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글책으로 배가 부르더냐. 그 계집이 가져온 종이 쪽지 몇 장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거냐. 창식의 조롱에는 악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연주를 계집이라고 낮추어 부르며 그녀가 가져온 책을 종이 쪽지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끼리는 서로 위로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질투와 시기로 서로를 깎아내리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태호는 창식의 조롱에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술잔만 기울였습니다. 연주가 가져온 책의 가치를 아직 깨닫지 못한 채 친구의 비웃음에 위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태온 자신도 그를 모르기 때문에 그 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창식은 태온의 침묵을 승리로 받아들이며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이봐, 우리가 뭐 대단한 양반집 도련님이라도 되는 줄 아니야? 글 따위 배워서 뭐 하겠다는 거야? 그냥 편하게 술이나 마시며 살자고. 태우는 마음 한구석에서는 창식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함께 어울렸던 친구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자신에게는 별다른 재주나 능력이 없다는 열등감 때문에 창식의 말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창식의 손에 들린 술병이 등잔불에 비추어 번들거리며 반짝였는데 그것은 훗날 큰 참사를 일으킬 도구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날 밤 창식이 들고 왔던 술병은 평소보다 훨씬 컸고 술의 양도 많았습니다. 마치 태운을
완전히 취하게 만들어 옛날처럼 되돌리려는 의도인 것 같았습니다. 장식은 떠나기 전에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태우나 사람은 분수를 알아야 해. 우리 같은 놈들이 무슨 글을 하겠다고?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않겠나? 이 말은 태훈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정말 자신 같은 사람이 글을 배우는 것이 헛된 꿈일까? 연주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책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일까? 태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장식이 돌아간 후 태훈은 홀로 등잔불 아래 앉아 연주가 가져온 호심등을 펼쳐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글씨나 구경해보자는 마음이었는데 책장을 넘기다가 한 구절에 눈이 멈춰졌습니다. 비록 글을 읽을 줄은 몰랐지만 연주가 가끔 소리내어 읽어주었던 구절이 기억났습니다. 등잔불의 작은 비 아래서 펼쳐진 책장들은 마치 다른 세계로 통하는 문 같았습니다. 한자로 가득 쓰여진 글들이 태훈에게는 암호 같았지만 그 안에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태훈은 책장을 조심스럽게 넘기며 글씨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정성스럽게 베겨 쓴 글씨체에서 연주의 아버지의 학식과 인품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책을 물려받은 연주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가난을 부끄러워 말고 무지를 부끄러워하라. 연주가 며칠 전이 구절을 읽어주었을 때는 그냥 지나쳤는데 오늘 밤 장식의 조롱을 들은 후에 다시 생각해보니 그 의미가 확실히 다가왔습니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태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가난 때문에 주눅들어 살았는데 정작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무지였다는 깨달음이 번개처럼 머리를 쳤기 때문입니다. 가난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무지는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창식의 말처럼 현실에 안주하며 술로 세월을 보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아니면 어렵더라도 공부를 해서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이 옳은 일일까? 답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가슴을 치며 탄식했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태호는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전륜이 넘도록 글 한자 배우지 않고 살아온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공부를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때부터 태훈의 마음속에는 술의 빛은 짧고 등잔의 빛은 길다는 말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장식과 함께 마시던 술의 즐거움은 잠깐이지만 등잔불 아래에서 얻는 지혜는 평생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태훈은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지하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하루하루 버티며 사는 것에만 급급했는데 이제는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연주가 이 집에 시집 것도 모두 이런 변화를 위한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장식이 다시 찾아와 태훈을 새로 생긴 주막으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 함께 한잔하자 하며 강하게 유혹했습니다. 사실 장식은 태훈이 변하는 것을 막고 싶었습니다. 혼자 바닥 생활을 하기가 외로웠고 태훈마저 자신을 떠나면 정말 혼자가 될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새 주막에서 기생도 부르고 제대로 한번 놀아보자. 예전처럼 말이야. 장식의 유혹은 점점
간교해졌습니다. 그는 태훈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외로움과 현실 도피 욕구를 자극하는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또한 남자가 집에만 붙어 있으면 계집애 치마폭에 가려서 사는 것이라는 식으로 자존심을 건드리기도 했습니다. 태훈이 망설이는 순간 연주가 등잔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근심이 어려 있었지만 등잔을 밝히는 손길만큼은 변함없이 정성스러웠습니다. 연주는 창식이 또 남편을 꾀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등잔을 밝혀서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연주의 이런 모습을 보며 태호는 더욱 갈등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창식과 함께 나가서 옛날처럼 거리낌 없이 놀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조용히 집에서 아내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태훈의 눈에는 두 개의 빛이 보였습니다. 하나는 창식이 들고 있는 술병의 차가운 반짝임이었고, 다른 하나는 연주가 든든해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두 빛은 서로 대조적이었습니다. 출병의 빛은 화려하고 유혹이었지만 차갑고 일시적이었고, 등잔의 빛은 소박하지만 따뜻하고 지속적이었습니다. 태호는 잠시 갈등했지만 결국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씨가 오늘은 책을 읽겠네. 이 말을 하는 순간 태훈 자신도 놀랐습니다. 언제부터 책을 읽는다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 아직 그를 모르는 주제에 무슨 책을 읽겠다는 것일까?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장식은 코움을 치며 돌아갔지만 연주의 눈에는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남편이 올바른 선택을 한 것에 대해 기뻤지만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등잔을 더욱 밝게 밝혀서 방안을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태우는 연주에게 그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럽고 어색했지만 연주의 인내심 있는 가르침 덕분에 조금씩 글자를 익혀나갔습니다. 천른이 넘어서 시작한 공부였지만 태호는 어린아이처럼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의 여름 장마가 길게 이어지면서 초가집 지붕의 구멍으로 빗물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하필 그 물이 태훈이 읽고 있던 호심 등 위로 떨어져 책이 흠뻑 젖고 말았습니다. 먹물로 쓴 글씨들이 물에 젖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마철 내리는 비는 유난히 거세웠었습니다. 며칠째 계속된 비로 인해 지붕에 군데군데가 새기 시작했고 방안국의 물이 떨어졌습니다. 태훈과 연주는 그릇을 여기저기 놓아 물을 받고 있었는데 하필 가장 소중한 책 위로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책이 젖는 것을 본 순간 태훈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막 글을 배우기 시작한 참에 유일한 책이 망가진다면 더 이상 공부를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더욱이 이 책은 연주가 시집 때 가져온 유일한 혼수품이었기 때문에 더욱 소중했습니다. 그림구 -2 연주는 당황하지 않고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쌀을 씻은 뜨물을 준비하여 조심스럽게 책장을 하나하나 닦아냈습니다. 그녀의 정성스러운 손길이 젖은 책장을 엄한 때마다 번진 글씨들이 조금씩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주는 어릴 적 아버지에게서 배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쌀뜨물에는 전분이 들어있어서 번진 먹물을 다시 모아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물에 젖은 종이를 함부로 건드리면 더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극도로 조심스럽게 작업했습니다. 하나하나 책장을 펼쳐서 뜨물로 가볍게 닦고
마른 천으로 물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밤새 계속했습니다. 손가락 끝에 감각을 믿고 조심스럽게 글씨들을 살려내는 모습은 마치 명의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어서 참기름을 가는 붓에 발라 글씨 위를 조심스럽게 문지르며 마지막에는 무거운 돌로 꾹꾹 눌러 말렸습니다. 참기름은 먹물의 번짐을 막고 종이에 윤기를 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무거운 돌로 눌러서 말리면 종이가 평평해지고 글씨도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주적천석이라 했듯이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정성으로 글씨도 살릴 수 있답니다. 연주의 이 말을 들으며 태호는 아내의 지혜로움에 새삼 감탄했습니다. 연주는 단순히 책을 복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남편에게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며 태호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이라면 책이 젖는 순간 포기했을 텐데 연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 책을 살려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태호는 아내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쓰일 책이 마르자 태호는 다시 등잔불 아래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물에 젖었다가 다시 살아난 글씨들이 더욱 깊이 있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시련을 겪고 난 후 더욱 강해진 사람처럼 책의 글씨들도 전보다 더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무지를 부끄러워하는 자는 지혜의 문에 들어선다는 구절을 읽을 때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 구절이 물에 젖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자신도 무지의 어둠에서 벗어나 지혜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연주가 정성스럽게 복구해준 책을 보며 태호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깊은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태호는 참을 수 없는 감동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분명해진 것입니다. 그날 밤부터 태호는 본격적으로 공부에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태훈의 눈물은 여러 감정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헛되이 보낸 세월에 대한 후회, 연주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각오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철른이 넘어서야 글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 늦었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태우는 연주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무지한 채로 살았을 것이요. 연주는 남편의 진심을 알고 더욱 열심히 가르쳐 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태훈의 변화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장식을 비롯한 몇몇이 혼례주를 핑계로 몰려와 태훈에게 술을 강요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혼자 마셔야 하느냐,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한잔 해야지 하며 압박했습니다. 사실 이들은 태훈이 변하는 것을 시기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바닥 생활을 하던 친구가 혼자 일어서려 하니 배신감을 느꼈고 자신들의 현실이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태훈을 다시 예전 상태로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태훈아, 너 혼자만 잘 살려고 하냐? 우리도 내가 필요하다고. 이들의 말에는 진정한 우정보다는 질투와 이기심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짜 친구라면 태훈의 변화를 응원해 주어야 했지만 이들은
오히려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태우는 흔들리지 않고 주기만 보내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고마운 뜻은 알겠지만 오늘은 책에서 손을 뗄 수 없겠네. 그의 단호한 태도에 창식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달라져야지. 창식의 이 말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태운을 시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도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어려운 일이었고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술에 빠져 사는 것이 쉬웠습니다. 태운의 거절은 단호했지만 정중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을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선택을 분명히 했을 뿐입니다. 이런 태운의 모습을 보며 일부 친구들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때 연주가 든 등잔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태호는 술의 빛은 짧고 등잔불은 길다는 말을 속으로 되뇌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등잔불의 흔들림은 마치 태훈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의 압박과 유혹 앞에서 잠시 흔들렸지만 곧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연주의 존재가 태훈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친구들이 돌아간 후 태훈과 연주는 등잔불 아래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태훈은 친구들을 거절한 것이 옳은 일이었는지 고민했고 연주는 남편의 선택을 지지한다며 격려해 줬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태훈의 변화를 시기하던 이들에게 마침내 참사가 일어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빚에 쫓기던 창식이 술에 만취한 채로 태훈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비틀을 거리며 방으로 들어와 태훈이 읽고 있던 호심등을 보더니 갑자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창식의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빚은 점점 늘어났고 빚쟁이들의 독촉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반면 태호는 아내의 도움으로 조금씩 생활이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대비가 창식의 마음을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이까지 책 때문에 나를 무시하는 거냐? 창식의 분노는 사실 자신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왜 자신은 변하지 못하고 이렇게 바닥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까? 왜 태우는 변할 수 있었을까? 이런 좌절감이 체계에 대한 분노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창식은 들고 있던 술병을 책 위로 그대로 쏟아버렸습니다. 촌식간에 술이 책장 위로 흘러내리며 정성스럽게 베겨 쓴 글씨들을 적시어버렸습니다. 태훈과 연주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책이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습니다. 조리책 위로 쏟아지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태호는 할 말을 잃었고 연주는 충격으로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연주의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정성스럽게 베겨 쓴 글들이 술에 젖어지고 있었습니다. 먹물과 술이 뒤섞이면서 아름다웠던 글씨들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번져버렸습니다. 특히 태훈이 가장 좋아했던 가난을 부끄러워 말고 무지를 부끄러워하라는 구절도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태훈은 말없이 창식을 부축하여 집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구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창식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식은 술에 취해 있었지만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태훈의 침착한 반응을 보고 오히려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진짜 친구라면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었는데 자신의 질투심을 참지 못한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그날 밤의 일은 태훈에게 큰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인격을 시험하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복수하는 대신 친구를 이해하고 용서한 태훈의 모습에서 그의 성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장식이 돌아간 후 연주는 밤새도록 젖은 책을 살리는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하나하나 책장을 펼쳐 정성스럽게 말리고 번진 글씨들을 조심스럽게 되살려냈습니다. 그녀의 가늘고 하얀 손가락이 밤새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이전에 물에 젖었을 때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술은 물보다 더 빨리 스며들고 냄새도 심했습니다. 하지만 연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쌀뜨기름을 사용해서 책을 복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주의 정성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살리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작업했습니다. 때로는 돋보기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작은 글씨까지 살려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치 의원이 환자를 치료하는 것처럼 정성을 다했습니다. 태호는 아내의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연주가 이런 고생을 하는 것 같아서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연주는 전혀 힘들어하는 기세가 없이 오히려 즐거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절반 이상의 글씨가 다시 선명하게 살아난 것입니다. 태호는 감격하여 연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등하불명이라 했는데 가까이 있는 것에 귀함을 몰랐구나. 태훈의 이 말에는 깊은 감사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주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등잔 아래 있는 것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뜻처럼 가까이 있는 아내의 소중함을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된 것입니다. 연주는 남편의 진심을 알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도와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장식의 행동을 본 마을 사람들이 태훈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마을에는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태훈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과거 다단집이 아니냐는 의혹이었습니다. 어떻게 무식한 태훈이 갑자기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을까? 분명 미리 답안을 외워둔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나돌았습니다. 이런 소문은 창식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창식이 책에 수를 쏟으며 한 말들이 왜곡되어 전해진 것입니다. 또한 평소 태훈을 시기하던 일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글을 읽더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분명 답안집을 미리 구해둔 게 틀림없어. 하는 식의 말들이 마을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태훈이 부정한 방법으로 과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결국 향청에서 사령을 보내어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태훈 부부에겐 큰 시연이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밝힐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촬영은 책의 필적과 연대, 개서 흔적 등을 자세히 살펴본 후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책은 분명 연주의 아버지가 직접 베겨 쓴 것이었고 답안집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또한 윤객주 같은 증인들이 나서서 연주 가족의 인품을 증언해 줬었습니다. 촬영은 경험이 많은 관리였기 때문에 글씨의 진위를 판별하는 눈이 있었습니다. 연주 아버지의 필적은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최근에 급조된 것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또한 종이의 연대나 먹물의 상태를 보면 오래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윤객주를 비롯한 여러 증인들이 연주 가족의 평소 인품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연주의 아버지가 얼마나 학식 높고 인격적인 분이었는지, 연주가 얼마나 효성스럽고 근면한 여인인지를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태운에 대한 모든 의혹이 말소되었습니다. 오히려 나쁜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창식은 군중 앞에서 큰 절을 올리며 사과했습니다. 이 늙은 입이 오늘 부로 술을 끊겠소. 그의 진심 어린 사과의 말 사람들도 숙견해졌습니다. 창식의 사과는 진심이었습니다. 자신의 질투심과 어리석음 때문에 소중한 친구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술에 빠져 살면서 남을 해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창식의 진심을 알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태온 부부에 대한 말을 사람들의 시선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존경과 신뢰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허씨노무와 연주 태운 셋은 등잔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각자 등잔에 기름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며 엄숙한 서약을 했습니다. 이 의식은 연주가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학문에만 정진하겠다는 다짐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기름 한 방울은 작지만 그것이 모여 큰 빛을 만든다는 의미였습니다. 허씨노모가 먼저 기름을 떨어뜨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이어서 연주가 기름을 떨어뜨리며 남편을 끝까지 도와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온이 기름을 떨어뜨리며 엄숙하게 서약했습니다. 불은 끊고 그래 불은 있는다. 세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 되어 어둠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날부터 태운의 공부는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글자를 아는 수준을 넘어서 깊은 사색과 통찰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서약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날 이후 집에는 정말로 희망의 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치르기 전날 밤 태호는 호심 등의 마지막 장에서 작은 글씨로 쓰인 각주를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부분이었는데 등잔불을 더 밝게 하고 자세히 보니 가는 붓으로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이 늦게 핀 꽃일지라도 향기를 두려워 말라는 글귀였습니다. 이 이는 연주의 아버지가 특별히 늦깎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써둔 격려의 메시지였습니다. 마치 태온을 위해 미리 준비해 둔 것 같았습니다. 이 말을 읽으며 태온의 얼굴에는 희망에 찬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흔을 넘어 공부를 시작한 자신에게 주는 격려의 메시지였습니다. 비록 늦게 시작했지만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태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긴장되기도 했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내일이면 그동안 쌓은 실력을 시험받는 날입니다. 과연 자신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는 확보했습니다. 연주와 노무도 태운을 위해 밤새 기도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바았습니다. 과거 시험 당일 넓은 시험장에는 수많은 선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젊은 선비들부터 백발의 노인까지 모두가 한자리에서 실력을 겨루는 장면이었습니다. 태호는 그들 사이에서 특별히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모습이었지만 내면에는 강한 의지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시험장의 분위기는
엄숙했습니다. 수백 명의 선비들이 일제히 붓을 들고 문제를 푸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 있게 술술 써내려갔고 어떤 이는 고민하며 한 글자 한 글자 신중하게 썼습니다. 태호는 처음 시험장에 왔을 때 위축감을 느꼈습니다. 다른 선비들은 모두 어려서부터 공부한 사람들인데 자신은 겨우 몇 달 전에 글을 깨친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태호는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성스럽게 답안을 써내려갔습니다. 화려한 수사나 어려운 한자를 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심을 담아 자신이 그동안 깨달은 바를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다른 선비들이 화려한 문장과 어려운 환자로 답안을 꾸며낼 때 태우는 진심을 담아 배움은 백성을 위한 등불이며 진정한 선비는 그 등불을 높이 들어 어둠을 밝혀야 한다고 썼습니다. 그의 답안에는 개과천선, 잘못을 고치면 비로소 선이 된다는 정신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태원에다는 문체는 소박했지만 내용은 진실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백성들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학문이 단순한 개인의 출세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수단이어야 한다고 썼습니다. 특히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무지의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절실하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진정성이 심사관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방이 발표되는 날이 왔습니다. 갑과 제일 백태훈 시험관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이 잠시의 정적이 흐른 후 군중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태훈 자신도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서 있었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장원급제라는 것은 전체 합격자, 중일 등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재능 있는 선비들을 제치고 1등을 한 것입니다. 태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자신의 이름이 불린 것일까? 마을 사람들도 믿기지 않아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글도 모르던 태훈이 장원급제를 한다니. 하지만 곧 기쁨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마을에 자랑스러운 인물이 탄생한 것입니다. 군중 속에서 창식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큰 절을 올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친구의 성공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질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고 동시에 태훈의 성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창식은 그 순간 깊이 후회했습니다. 만약 자신도 태훈처럼 노력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희망도 생겼습니다. 태훈이 보여준 것처럼 정말 마음 먹고 노력하면 누구나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태훈의 성공은 마을 전체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산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벼슬에 오른 태훈은 권력이나 부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의 서당을 여러 백성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도 무료로 가르쳤고 나이든 어른들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태훈의 서당은 기존의 서당과 달랐습니다. 단순히 글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왜 배워야 하는지, 배운 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까지 가르쳤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태훈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사정을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배움은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무지의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태훈의 이런 가르침은 학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단순히 출세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올바르게 살기 위한 공부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이 연주 역시 부녀자들을 위한 강습을 열어 여성들에게도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지만 연주의 인품과 실력을 인정받아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연주의 강습에서는 글자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실용적인 지식들도 가르쳤습니다. 약초에 대한 지식, 가정, 경제관리법, 자녀교육법 등 여성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여자도 글을 알면 집안을 더 잘 꾸려나갈 수 있고 자녀들을 더 훌륭하게 교육할 수 있습니다. 연주의 이런 신념은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강습을 받은 여성들이 가정에서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창식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술을 완전히 끊고 짐꾼이 되어 서당과 강습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허씨 노모는 이런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창식의 변화는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초를 끊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태온의 성공을 보고 자신도 변해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생긴 것입니다. 비록 늦었지만 정직하게 일하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단 이불은 겨울에만 덮지만 믿음 이불은 평생을 덮는다. 허씨, 노무의 이 말은 물질적인 풍요보다 정신적인 풍요가 더 오래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태온 가족이 보여준 것처럼 서로를 믿고 지지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따뜻한 이불이라는 것입니다. 마을 전체가 변화했습니다. 태온 부부의 영향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공부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서로 돕고 격려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훗날 마을 어귀에는 비석이 세워졌고 그 위에는 이런 글이 새겨졌습니다. 불은 기름을 만나고 사람은 믿음을 만나 빛이 된다. 이는 태온 부부의 이야기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비석은 후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뜻을 모아 세운 것이었습니다. 비석에 새겨진 글귀는 태온이 직접 쓴 것으로 그의 인생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석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주가 시집을 때 가져오지 않았던 보물 비녀의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그 비녀는 동생들의 겨울옷이 되었고 그 따뜻한 마음이 결국이 집안을 살린 것이었습니다. 연주는 시집 때 자신의 보물 비녀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비녀는 어머니의 유품으로 매우 값진 것이었지만 연주는 그것을 팔아서 동생들의 겨울옷을 해주었습니다. 추위에 떨던 동생들을 참아보고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언니, 이 비녀는 어머니 유품인데 어떻게 팔 수 있어요? 하고 동생들이 말렸지만 연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건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물건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란다. 어머니께서도 분명 이해하실 거야. 연주의 이런 따뜻한 마음씨가 결국 태운의 집안을 살렸습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그녀의 철학이 이 집에 진정한 부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비녀 하나를 팔아서 동생들을 도운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남을 위해 베푸는 마음이 결국 더 큰 복을 불러온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부는 재물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연주의 희생정신은 후대에까지 귀의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집에는 등잣불이 밤마다 밝혀지고
그 빛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글을 배우고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태온의 서당은 대를 이어가며 계속 운영되었고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했습니다. 등자불의 전통은 단순히 물리적인 빛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지를 밝히는 지혜의 빛이었고 절망을 이기는 희망의 빛이었으며 이기심을 녹이는 사랑의 빛이었습니다. 이 빛은 한 집안에서 시작되어 온 마을로 그리고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태온의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각자의 자리에서 또 다른 등불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다른 마을에서 서당을 열었고 어떤 이는 관측에 나아가 백성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모두가 배움은 백성을 위한 등불이라는 태온의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연주의 부녀자 강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습을 받은 여성들이 다시 다른 여성들을 가르치면서 여성 교육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일이었지만 연주의 진정성과 열정 덕분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창식 역시 자신의 변화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바닥에 떨어진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노력하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술에 빠진 사람들에게 특히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밤이 되면 마을 곳곳에서 등잣불이 켜졌습니다. 각 집마다 아이들이 글을 읽는 소리, 어른들이 토론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전에는 해가 지면 그저 잠들기만 했던 마을이 이제는 배움의 열기로 뜨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술의 빛은 하루, 등잣불의 빛은 평생. 이 말은 단순히 술과 공부를 비교한 것이 아닙니다. 순간적인 쾌락과 지속적인 성장을 비교한 것이고 현실 도피와 현실 극복을 비교한 것이며 이기적인 삶과 이타적인 삶을 비교한 것입니다. 술의 빛은 잠깐 기분을 좋게 해주지만 금세 사라지고 후회만 남깁니다. 하지만 등잣불의 빛은 비록 작고 소박해 보여도 오랫동안 지속되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밝혀줍니다. 더 나아가 후손들에게까지 그 빛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태운의 이야기는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학벌이나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배우려는 의지와 남을 위하는 마음이라는 것.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 진정한 성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라는 교훈 말입니다. 연주의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 정신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자세, 남편을 믿고 지지하는 현명한 아내의 모습,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 등은 오늘날의 부부들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창식의 이야기는 누구나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비록 잘못된 길을 걸었더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노력한다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진정한 친구라면 서로의 발전을 응원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허쉬의 노무의 이야기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어머니의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우리 지폰수는 믿음 한상이었지라는 말처럼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등잣불의 빛라는 아름다운 전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전설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삶의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는 작은 등잣불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들,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 사회가 따뜻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태훈과 연주 부부처럼 서로를 믿고 지지하며 개인의 성공을 넘어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등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그런 등잣불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어둠을 밝힐 수 있고, 아무리 소박한 노력이라도 세상을 조금씩 바꿀 수 있습니다. 태훈이 가난을 부끄러워 말고 무지를 부끄러워하라는 글귀를 통해 깨달음을 얻었듯이 우리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연주가 보여준 것처럼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창식이 보여준 것처럼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허씨, 노무가 말한 것처럼 비단 이불은 겨울에만 덮지만 믿음 이불은 평생을 덮는다는 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과 성공은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태훈과 연주 부부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들이 밝힌 등잣불의 빛은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실천하는 한 그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가난과 무지에 굴복하지 않고 작은 등잔 하나의 빛으로 인생을 바꾼 한 부부의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진정한 부는 금은보가 아니라 지혜와 믿음이며, 작은 빛이라도 꾸준히 밝혀나가면 결국 어둠을 이길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연주가 보여준 현명함과 희생정신, 태훈이 보여준 변화와 성장, 그리고 창식이 보여준 진정한 회개까지,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감동을 자아내는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술의 빛은 짧고 등잣불의 빛은 길다는 메시지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입니다. 태훈처럼 30이 넘어서도 공부를 시작할 수 있고, 창식처럼 잘못된 길을 걸었어도 미우치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꾸준한 노력만 있다면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연주가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믿고 지지하는 것이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성공이 아니라 함께하는 성공이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이야기는 교육의 힘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이 배움을 통해 변화하면 그 영향이 가족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사회 전체에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태훈의 서당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마을 전체를 바꾸었듯이 우리 각자의 작은 노력도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는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물질적 풍요에만 집중하지 말고 정신적 성장을 추구하라는 것,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함께 발전하라는 것, 그리고 배움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라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감동적인 조선시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후월 야담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잔불 같은 빛이 되기를 바라며 호월 하담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